14주차 2교시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선 효과를 인과관계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이 인과관계 측면에서 이 호선 효과도 이거 외생 변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여기 연구 모형을 보면 작업 효과에 조명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산성이 오르고 실험이 끝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이 1920년대 미국 일리노이주 호성 공장에서 조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도중에는 조명이 이제 작업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실험이 끝나고 나면 조명과 전혀 상관없이 작업 효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관심이라는 거, 연구자들이 그 작업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관심 때문에 작업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통제가 필요한 독립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선 공장에서의 그 외생 변수 효과인데 이것을 호선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선 효과는 관심이 이제 그 외생 변수로서 독립 변수인데 또 다른 독립 변수로서 이 외생 변수인데 이게 이제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실험 설계 유형을 부요칙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실험 설계를 할 때, 즉 실험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부호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 유형을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표시를 x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 x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속 변수 그러니까 변화를 O1, O2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측정한 순서대로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피실험자의 그 무작위 할당, 즉 랜덤으로 이렇게 취출하는 것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실험 집단, 그 다음에 통제 집단, CG, 그 다음 실험 효과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제 사전 사후 무작위 집단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실험 집단에 대해서 랜덤으로 뽑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주고 또 종속 변수 측정하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을 랜덤으로 뽑아서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이 하나는 이제 그대로 좀 이따가 또 측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실험 효과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요 독립 변수의 처리를 했던 집단의 사전 사후에다가 그렇지 않은 것의 사전 사후를 빼준 겁니다. 자, 그게 실험 효과고, 그 다음에 사전 사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측정하지 않고 바로 그 독립변수 자체가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실험 효과는 마이너스 5,2에다가 마이너스 5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가 가장 이상적인 실험 설계 방식인데,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 컨트롤 집단을 구하지를 못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작위 집단 이제 비교 같은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보면 일회적 사례 연구는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아 가지고 그냥 변수에 이제 해서 또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교 집단이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비교 집단이, 컨트롤 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험 효과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일회적 사례 연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인데 이때는 컨트롤 집단이 없는 거죠. 랜덤으로 뽑아 하긴 다 하는데 단일 집단으로만 사전 사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 비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단 비교를 하긴 하는데 사전에 랜덤화 과정이라든지 측정이 없이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하고 그 독립변수 채취하고 측정하고 그냥 측정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원시 실험 설계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아예 실험이라고 볼 수 없는 건 유사 실험 설계다. 뭐 그런데 보면 유사 실험 설계인데 이 순수 실험 설계에서 그 보면 랜덤화 과정이 아예 없이 그냥 사전에 측정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동질화 시키지 않고 집단 비교한다. 아까 이건 집단 비교는 원시 실험은 한데 랜덤화 과정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 사전사후 디자인. 자, 이거는 아예 그 대상이 다른 두 가지를 그냥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정도가 있다 정도지 이렇게 실험은 안 하죠. 그 다음 시계열 실험 디자인. 이거는 이제 측정을 4번 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채취하고 다시 실험을 쭉 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반복 실험 설계는 측정하고 독립 독립변수에 처리하고 그다음 종속변수 측정하고 또 종속변수 측정하고 또 독립변수 처리하고 종속변수 측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작성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난 대로 적으시고 점수를 최대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외우면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가 있는데 가장 원칙은 사전 사후 무작위 집단 비교라든지 아니면 무작위 집단 비교 디자인 이 두 가지가 가장 스탠다드다. 그래서 이걸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가 하나 빠지는데 그게 원시 실험 설계가 될 수도 있고 유사 실험 설계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의 검증인데 보통 이제 가설을 설정할 때 연구 모형에서 3장에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 중에 대립가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면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대립가설 위주로 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을 뭐 T검증, Z검증 또는 뭐 여러 가지 F검증 이런 걸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통계량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의 수준 몇 %에서 그것이 채택이 될 것인가 그 인계치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 유의 수준이 예를 들어 가지고 5%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5%의 그 일종 오류를 가질
것을 감안하고 95%가 확실히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유의 수준이 만약에 0.05다 이 말은 이제 5%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5% 범위 내에서는 기무가설이 맞음에도 채택이 안 될 확률을 가지고 대립가설이 채택될, 즉 5%의 대립가설 에라, 즉 기무가설이 틀림에도 잘못 선택될 확률은 5%, 95% 확실히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확률이 95%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의미냐,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고요. 그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그럼 어느 정도냐, 1.96 시그마, 즉 표준 편차의 그 범위, 이 Z 검정에서 1.96이라는 표준 편차 이상으로 그 평균 차이가 날 확률이 95%고 5%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그게 1.56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유의수준을 결정하고 유의수준을 1%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10%를 결정하면 그 임계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임계치 밖으로 나가면 대립가설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퍼센티지는 1.56라고, 즉 기무가설이 맞음에도 대립가설을 선택할 확률이라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채택 여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여기 요렇게 있고, 두 개의 집단에서 그 집단의 두 집단이 만약에 Z 검정을 한다. 근데 하나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화살표가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P 0.05로 해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은 분산은 같다고 보면 두 집단이 평균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요 거리가 통계량 값으로 보니까 한 1.99가 나왔어. 예를 들어 1.99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때 P 값을 0.05 수준으로 했다 했을 때 이 임계치가 1.96이 나와요. Z 검정에서. 그럼 그보다는 밖에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 확실히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여기 보면 0.05%에 됐을 때 1.96이라는 나왔으니까 그보다 더 바깥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5% 범위 내에서는 5% 틀릴 확률이 있는데 95%는 95%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 반면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고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게 95%는 맞는데 나머지 5%는 틀릴 확률이죠. 그래서 5%는 사실은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집단이 그냥 통계량 값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임계치가 여기가 1.96인데 1.96보다는 안쪽에 있죠. 그러면은 대립가설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기각이 되고 기무가설이 채택되는 거죠.
그런데 이 5% 범위 내에서는 기무가설이 사실은 채택이 돼야 되지 않는데 채택이 될 확률, 이게 2종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종 오류는 보통 생산자 오류, 2종 오류는 소비자 오류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뭐 아시니까 기무가설이 참일 때 발생한 오류로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이 이제 기각되는 오류인데, 보통 이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유의수준 크리티컬 밸류 알파로 나타내는데, 그게 유의수준에서 조사자 자신의 효용을 쓴,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2종 오류다. 대립가설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기무가설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확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보통 이거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1종, 그래서 우리 p-value를 쓰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